평범한 가구 쇼핑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케아 매장에 들어서면 마치 미로에 갇힌 기분이 들고 계획에 없던 물건들이 쇼핑카트에 쌓여가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고객들이 빠져있는 이 정교한 심리적 함정은 한 독서장애 농장 소년의 작은 성냥 장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케아가 연간 5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최대 가구 기업이 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독일 귀족 가문의 아들 아킬레스는 하층민 출신 프란체스카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시 계급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용납될 수 없었죠.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스웨덴의 작은 시골 마을로 도피했습니다. 아킬레스는 약 56만 3,120평 규모의 농장을 구입했지만 땅 외에는 낡은 집 한 채와 몇 마리의 개가 전부였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킬레스는 은행 대출이 필요했지만 지역 은행은 외국인인 그에게 냉정하게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총으로 개들을 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27세의 젊은 과부가 된 프란체스카, 스웨덴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친구도 없었으며 임신 중인 몸으로 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인한 의지력으로 농장을 혼자 꾸려나갔고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 그녀가 가장 아끼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잉바르 캄프라드. 훗날 이케아를 창립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그 소년이었습니다. 잉바르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농장에서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프란체스카는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세가 된 잉바르는 이모의 도움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1,300원에 성냥갑 100개들이 상자를 사왔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할머니 프란체스카였습니다. 그녀는 잉바르의 성냥갑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잉바르는 할머니를 시작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성냥갑을 팔기 시작했고 투자금은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잉바르 내면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싸게 물건을 사서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성장하면서 크리스마스 카드, 사탕, 벽지, 링곤베리 등 다양한 물건을 팔았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더 많은 상품 구입에 재투자했고 점점 더 큰 이익을 얻어갔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잉바르의 사업가적 재능을 인정하여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잉바르가 500개의 파리 만년필을 수입할 수 있도록 약 650달러를 빌려줬을 때 이제 그는 타고난 영업사원이 되어 지금까지 가장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가 잉바르에게 미친 영향이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수데텐난트라는 독일계 지역 출신이었는데 1938년 나치 독일이 이 지역을 합병했을 때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여겼습니다. 불행히도 프란체스카는 나치에 대해 너무 열광적이었고 그녀의 정치적 견해가 잉바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잉바르가 나치 이념에 완전히 세뇌되었었거든요. 그렇게 10대가 된 잉바르는 기숙학교로 옮겨갔습니다. 독서장애 때문에 학업에 자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친구들에게 시계, 펜, 벨트, 지갑 등을 판매하며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졸업을 하게 된 잉바르에게 프란체스카는 졸업 선물로 회사 등록비를 주었고 1943년 무역회사 이케아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잉바르는 겨우 17세였습니다. 회사명도 꽤 단순했죠. I와 K는 잉바르 캄프라드를 뜻했고 이는 가족 농장 이름인 엘름타르드, A는 인근 마을 아군나리드를 의미했습니다. 초기 이케아는 집 근처 작은 창고에서 운영되는 단순한 통신 판매 회사였습니다. 잉바르가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것처럼 저렴한 물건을 사서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케아는 어떻게 이 작은 창고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했을까요? 잉바르는 경영과 상업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펜의 제조 비용은 14원 미만이지만 상점에서 사려면 140원 정도가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정 상점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도 아니었죠. 잉바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효율적인 생산과 제조에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유통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케아의 성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통을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케아는 다른 모든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히 더 효율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잉바르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서장애 때문에 개별 품목 코드를 모두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에 지지 않으려 점점 더 많은 물품들을 취급했던 잉바르는 고민 끝에 기존 품목 코드 대신 더 기억하기 쉬운 이름들을 만들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용품들은 스웨덴 수역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 책상과 의자에는 남성 스칸디나비아 이름을, 어린이 제품에는 포유류와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1948년 잉바르는 제품 라인에 가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2차 대전 후 스웨덴 정부가 모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저렴한 주택을 대량 건설했기 때문에 저가 가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그렇게 판매하기 시작한 가구 판매가 곧 다른 소품목들의 판매량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에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케아는 가구를 파는 수백 개의 우편 주문 소매 업체 중 하나에 불과했고, 모두 동일한 공급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장에 너무 많은 판매자들이 몰려 있었던 거죠. 이케아와 다른 사업체들은 가격을 내리는 것 말고는 차별화할 방법이 거의 없었고, 이익 마진이 위험할 정도로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구 품질을 낮추는 것이었고, 우편 주문 가구들은 끔찍한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이케아가 경쟁사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유통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수 있다면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잉바르는 이케아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구상했습니다. 먼저 약 1,700달러의 대형 폐백화점을 매입했습니다. 리노베이션에 7만 8천 달러를 지불한 후 이케아의 주력 가구 제품들로 매장을 아름답게 디자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케아의 대부분 제품 라인을 축소하고 가구 및 생활용품 사업만을 전문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케아의 새로운 유통 전략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이케아는 예전처럼 카탈로그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고객들이 실제로 가구를 사러 매장에 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케아는 더 이상 배송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 유통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품질을 유지하며 가격을 낮추면서도 큰 이익을 내는 것, 잉바르가 처음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1953년 개장일에 잉바르는 이케아 밖에 1,0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케아의 일관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은 고객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케아 매장은 스웨덴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었고, 여전히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발송함으로써 매우 넓은 지역의 고객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잉바르의 도박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는 여전히 거대한 산업의 한 참여자에 불과했고, 가장 큰 가구 소매 업체들은 이케아의 새로운 방식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케아는 기록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많은 스웨덴 가구 딜러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케아의 모든 경쟁 업체들이 여전히 표준적인 우편 주문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잃지 않고는 이케아의 가격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전국 가구 딜러 협회는 이케아가 더 성장하기 전에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무역박람회에서 판매를 금지했고 가격 표시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구 딜러 협회는 모든 스웨덴 가구 공급업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케아에 대한 마지막이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케아에 판매하면 즉시 우리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편지를 받아본 가구 공급업체들은 가구 딜러 협회가 주는 압력으로 인해 이케아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지만 성장하는 한 회사에 판매하는 것보다 업계 전체에 판매하는 게 당연히 나은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공급업체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케아는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에게 가구를 공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잉바르도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매우 난감했지만 마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한 잉바르는 제일 먼저 여전히 자신을 믿고 도와주고 있는 몇몇 공급업체들에게 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구 딜러들은 공급업체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약 3-4개월이 걸렸지만 잉바르는 최대 10일 이내에 지불했고 그들을 왕족처럼 대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케아는 자체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잉바르는 기존 제품에서 약간의 조정을 통해 디자인을 변경했고 이는 딜러와 공급업체에게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잉바르는 경쟁업체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잉바르의 말에 따르면 보이콧은 이케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들은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업체 기반과 어떤 것과도 다른 독특한 디자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잉바르가 이케아의 새로운 테이블에 대한 사진 촬영을 마쳤을 때 우연히 그의 직원 중 한 명이 테이블을 차에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립되어 있는 테이블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는 이케아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제안했습니다. 다리를 분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시제품을 받은 직후 잉바르는 이것이 이케아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플랫팩 가구라고 불리는 것은 이케아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케아의 포장은 훨씬 더 컴팩트해졌습니다. 포장재도 덜 사용했고 보관에도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운송 중 자주 발생했던 제품 손상 가능성도 훨씬 적었습니다. 포장이 바뀌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구가 제작되어 배송될 때까지 고객들이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같은 날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이케아 고객들에게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원들은 그들이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는 인지적 편견을 발견했는데 소비자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부분적으로 관여했을 경우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제품을 직접 조립함으로써 그들은 그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소유감을 느꼈고 이는 제품에 대한 더 큰 감정적 애착을 의미했습니다. 마침내 10년 동안 낡은 방식에 갇힌 경쟁자들과 싸운 후 이케아는 그들의 영향력을 넘어 진화했습니다. 이케아가 첫 번째 매장에서 성공을 거둔 후 잉바르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 새로운 매장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한 지점 대신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잉바르가 생각한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선 거대한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도심 외곽은 부동산에 대해 엄청난 할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큰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바르는 고객 심리학의 모든 측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의 방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입구와 출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약 15m마다 곡선이 있는 미로 같았죠. 고객이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궁금해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출구에 도달하기 전 매장의 모든 곳과 품목들을 봐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들러서 한 가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물건에 대한 충동 구매를 장려했습니다. 또한 잉바르는 매장을 3가지 주요 단계로 설계했는데 처음으로 주방 및 침실 가구 같은 비싼 물건을 위한 쇼룸이었고 그 다음에는 은식기 및 장식품 같은 더 작고 저렴한 품목을 위한 마켓홀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고객이 적어둔 코드로 패키지를 선택하고 지불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뒤에는 훌륭한 심리적 트릭이 더 있었습니다. 우선 매장 내부가 그루엔 효과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루엔 효과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혼란스러운 공간 때문에 원래 구매하려던 물건을 잊고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케아는 이런 효과를 노렸고 매장 내부를 미로같이 만든 후 다양한 디스플레이와 아름다운 조명들로 꾸며 고객들이 더 많은 시간을 매장에 할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객들의 충동 구매로 정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의 대비 효과를 노렸습니다. 맨 처음 나타나는 비싼 물건로 채워진 쇼룸을 지나 저렴한 품목이 있는 마켓홀에 도달했을 때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식탁 가격에 비해 새 장식품의 가격이 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이케아는 일반적인 매장보다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잉바르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매장은 고객들로 가득했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고객들이 식사를 위해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항상 사업이 느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이케아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잉바르는 이케아 내에 레스토랑을 열면 음식 판매로 추가 수입이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케아에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이고 음식 판매로 추가 수입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구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바로 실행에 옮겼고 이케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었으며 동시에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94년 잉바르의 나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젊은 시절의 세뇌에 대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케아는 계속 성장했으며 2008년 세계 최대 가구 소매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조세 회피 논란과 강제노동 사용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8년 91세의 나이로 잉바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케아는 오늘날 45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5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상위 50대 레스토랑 체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케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현 시대의 가장 매혹적인 회사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독서장애 농장 소년의 작은 성냥 장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딛고 일어선 할머니에서 시작돼 끝없는 인내로 세계 최대 가구 제국을 건설한 손자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잉바르 가족의 이야기에서 끝없는 인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케아 매장을 방문할 때 그 미로 같은 통로를 걸으며 기억하세요. 당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심지어 충동적으로 카트에 담는 그 모든 것이 한 세기에 걸친 정교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웰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